미친 자에게 운전자를 맡길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건 이 국민혁명 모임에 제가 두 번째로 참가해서 전광훈 목사님과 그리고 그를 열렬히 성원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앞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편으로 해외에 계신 우리 동포들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도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2주일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 2주일 사이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고 얼굴 모습을 짐작한데 여러분들이 모두 우울합니다. 우울한 표정인데 다만 이 광장에 모여서 전 목사님 지도하는 이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이 본 해프가 말한 대로 미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미친 정권입니다. 우선 첫째로 지난주일 그저께 15일 대전 현충원에 결국은 모신 백선엽 장군의 장례 절차를 보면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고 하는 속성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안 된다. 거기에는 빈터가 없다. 거기에 6.25 전사자 12만 명을 포함하고 월남전 전사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백선엽 장군은 6.25 전사한 그 장병들 자리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왔지만은 이 정부는 거기는 빈자리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빈자리 만들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핑계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사이에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 있는 인사들이 벌떼처럼 들어흘러서 백선엽이는 친일파다. 동작동은 물론이고 대전 현충원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그러한 냉대와 냉혹한 말 속에서 결국은 대전 현충원마저 거부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안장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백선엽 장군의 공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48년 7월 17일에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그래요 그 개헌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그래서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 2년이 좀 못된 시점에 김일성의 남침이 있었어요. 김일성은 스탈린 모택동과 모의 그리고 작당을 해서 남침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백선엽 장군이 아니었더라면 낙동강 전선이 뚫렸고, 낙동강 전선이 뚫렸으면 대한민국 정부는 저 바닷가로 밀려서 아마도 제주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그 제주도도 함락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공로는 뭐냐? 6.25가 발생되고 7월부터 8월 초선 그 사이에 인민군은 대구, 경주까지 밀려갔어요. 동쪽에는 경주, 영천 가까이, 그리고 서쪽으로는 바로 대구, 특민, 칠곡군, 다부동까지 밀고 들었습니다. 그때 그 전투가 열 몇 번에 걸쳐서 인민군과 국군이 그 주인공 자리를 바꿔했다고 하는 그만큼 혈전을 벌였는데, 그게 뚫리면 대구가 점령당하고, 대구가 점령당하면 순식간에 자동차로 2시간 거리도 채 내지 않은 부산이 점령당했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존립하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 체제 아래에서 이 대한민국 체제가 다시 이게 지켜진 것은 6.25 전쟁을 통해서 다부동 전투에서 1사단장 백선엽 장군이 앞장서서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머뭇거리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가 앞으로 전진해서 다부동을 지켜냈고,
그래야 구입할 수고까지 북진을 했고 암나병 도망가까지 백선엽 부대가 가장 먼저 도달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6.25 김일성의 남침으로 이 대한민국이 소멸될 위기에 있는 것을 백선엽 장군이 이것을 막아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다시 제조한, 다시 만드는 그 은공의 수훈갑이 백선엽 장군에게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에워싸고 있는 친독 주사파 김일성 주의자들에게 저는 묻고자 합니다. 그대들이 지금 국회로 그리고 정당으로 진출해서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되고 청와대 비서실장도 되고 수석비서관도 하고 그렇게 부귀를 누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오늘의 이 대한민국 체제가 존재했기 때문에 6.25 때 김일성가 밀고 남해안까지 가서 이게 김일성이 천하가 되었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당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통제 안에서 개돼지 시설을 맺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자네들도 만약 백선엽 장군이 이걸 막아내고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인민공화국이 됐고 너희들이 오늘 위세를 부리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돈도 벌었어. 돈도 엄청난 돈도 벌었어. 이 사람들이 요즘 여러분 뉴스에 떠돌아다니는 거 아시지요? 신라젠 사건, 라임 사건, 옵티머스 사건에 전부 권력 실세들 이름이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탁현민이라고 청와대 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그 행정관이 수십억 원대의 청와대 행사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전부 맡겼다 하는 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권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이어오는데 이 오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3년차가 지나고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선 이 시점에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깊게 돈 거래가 있고 부패한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증거대라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증거대라 그러면 대통령이 되라 그러면 제가 대통령 뒤에다 대고 얘기할 자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이 오늘의 이 정권 주체들이 백선엽 장군을 친일민족 반역자라고 몰아세우는 이들이 존립하게 된 그 근거가 백선엽 장군이 있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켜줘. 그래서 이 대한민국 체제에서 아니 뭐 한때 군사정권도 있고 독재정권도 있고 했지만은 그래도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자유자본주의 체제가 이만큼 질서가 유지되고 북한보다는 훨씬 다르게 국력이 축적된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장관도 국회의원도 하고 비서실장도 하고 하는 이 모든 부귀영화가 그 원천이 백선엽 장군에게서 비롯됐다고 너희들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신 마당에 이렇게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친일 매국노라고 이렇게 매도할 수 있는가 이 말이라. 15일날 백선엽 장군이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그 다음 날이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국가보훈처의 대전 현충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장군 묘역에 묻힌 사람들 클릭을 하면 백선엽 장군 여기에 뭐라고 16일날 붙여놨나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써놨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는 정광훈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제가 오늘 저 얘기를 끝내고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여러분하고 앞장서서 그냥 대전 현충원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청와대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15일날 거기에
한 백선엽 장관에서 홈페이지에 친일 반역자가 여기에 묻혀 있다고. 친일 반역자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요약해서 백선엽 장군이 이들이 왜 친일 반역자라고 하며 그것이 왜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고 아주 소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만주군 군관으로서 간도 특설대의 초급장교로 소위 중위로 근무한 일이 있었다. 간도 특설대라고 하는 것은 일본군이 만주에 있는 조선 독립군을 소탕하기 위해서 거기에 조선인 출신 관동군 또는 일본군 장교들을 배석한 부대다. 따라서 백선엽은 그 부대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항일 독립군들에 대해서 총부를 겨루고 이를 학살한 부대의 부대원이니까 친일 민족 반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백선엽 장군이 관동군으로 간도 특설대에 배속된 것은 1943년, 44년입니다. 44년 배속됐다가 곧 8.15 해방이 되었죠. 43년, 44년인데 만주 일대, 특히 간도 일대 독립군은 이미 1940년 이전에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완전히 소멸됐어요. 왜 그런가?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수립이 됐는데 그 이후로 뭐 의혈단도 있고 만주에 항일 연군도 있고 1920년에는 김자진 장군과 홍봉도 장군이 주도하는 청산리 전투 거의 전부 간도 지역에 있는데 그 대성을 거둔 것 그것은 1920년에서 30년 사이의 얘기입니다. 1930년 들어가고서부터는 일본군들의 그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30년대 중후반에는 만주 간도 일대에서 독립군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1932년에 김좌진 장군은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그가 경영하던 정비소에서 암살당했고 청산리 전투의 한 축인 홍봉도 장군은 1940년 이전에 노령으로 피신해가지고 거기서 스탈린에 의해서 지금 저 카자흐스탄인가 그쪽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김일성이가 소규모 한 100명 정도의 소련군 계급장을 단 게릴라 부대를 운용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1938년, 7년 이 무렵에 이 일본군의 압박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러시아 연해주로 다 도피하고 그러니까 만주 일대는 1940년 이후에 조선 항일군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오히려 간도 특설대에 인민해방군만이 거기에 출몰했어요. 모택동의 인민해방군만이 출몰했기 때문에 이 중공군이 우리 조선 동포들의 호소입니다. 우리를 일본 토착 외국으로 일본군의 앞제기로 생각하고 우리를 약탈 침공을 하니까 이거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런 기록은 있어도 백선엽 장군이 속했던 그 간도 특설대 어디에도 우리 독립군을 향해서 촛불을 겨눴든지 하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구체적 증거로는 김정일이가 1942년생 말띠입니다. 1942년생 말띠입니다. 김경태 동지, 박지원 그 국정원장 내정자도 42년 말띠. 지금 병석에 들어누고 있는 이근희 삼성전자 회장도 42년 말띠야. 42년에 출생했어. 어디서 출생해야 되냐? 뭐 백두산에서 출생한 건 다 거짓말이고 피난 가서 김일성이가 피난 가가지고 러시아령에 있을 그때 거기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김정일이가 태어난 시점을 보더라도 이미 간도에는 이게 활로군 외에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왜 그러면 이게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백선엽 장군을 이렇게 단죄하는가 하면 과거사 정립위원회인가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대위 이상의 만주군, 일본군 재직자들, 군 경력자 중에는 그걸 친일파로 분류한다 이랬다가 뒤늦게 보니까 박정희도 중위 출신이에요. 박정희가 일본군 중위 출신이니까 그래서
중위로 낮추다 보니까 박정희, 백선엽 등이 전부 친일파로 지금 걸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짓이. 그러니까 이런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총의를 거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것도 아니고 그 이미단체가 만든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걸 근거로 거기에 박정희, 백선엽의 이름이 있다고 하고 이걸 세상에 있는 민족 반역자라고 그래가지고 7월 15일 대전 현충원에 그의 소원대로 동작동에도 묻히지 못하고 대전 현충원에 묻힌 양반에 대해서 그 이튿날 등 뒤에다가 총진하는 이런 미친 정권입니다. 이 정권이. 정신감정을 해야 돼. 정신감정. 백선엽 장군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50대 중반에 노영희라고 하는 여자 변호사가 이게 종편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백선엽이는 친일파다. 친일파다. 그리고 동시에 6.25 전쟁 때에 우리 북한 주민에게 총을 겨누잖아요. 북한 주민에게 총을, 그 북한 인민군에게 총을 겨누어서 전성에 공을 세웠다고 한 사람을 어떻게 전공자로 현충원이나 또는 대전에 어떻게 묻힐 수 있느냐. 그는 어디에도 묻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가 파동이 일어났는데 이 노영희 변호사가 한 이 말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권력 실세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침한 인민군 그리고 곧 이어서 중공 8路군이 밀려 내려오는데 총질하지 말고 후퇴를 하면서 거꾸로 부산 바다에 가서 빠져 죽어요? 빠져 죽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그 노영희 변호사 같은 거, 저도 같은 변호사인데 창피한 것이 자네가 지금 변호사를 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지 않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돈 벌어가 뭐 법학 전문대학원도 보내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에 있어서 된 것이다. 이게 김일성이 세상에 됐으면 너나 나나 변호사 이게 먹고 살 수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너도 노영희 너도 백선엽 장군의 은공을 모르고 그리고 터무니없어 민족 반역자라 그러고 관동 덕설때가 민족 반역 행위를 했다고 하는 이거 정신감정을 쉽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친 사람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이 미친 정권 아래 사는 이 국민도 이게 오래 가면 우리 모두도 미쳐버릴지도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이 자살한 사건, 정권 핵심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그 성추문을 덮기 위해서 유가족들이 가족장을 하겠다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시청장으로 승격시켜가지고 서울시내 곳곳에 검은 천의 프랑카드에 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거 붙여서 마치 순교자나 아니면 순직한 사람으로 띄우기를 거듭했습니다. 그 현수막을 보고 제가 분노한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현수막 제작비가 어디서 나왔냐 이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서울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으로 순교자 또는 순직자 취급을 해가지고 그는 가장 위대한 서울시장이 가장 위대한 시민운동가다. 가장 악질적인 시민운동가라고 하는 증거가 뭐 제가 내용을 너무 잘 알고 또 공교롭게도 다 후배거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민운동가 좋아하네. 재벌들 돈 뜯어가지고 좌파단체 나누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게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에서 4년 동안 그 젊은 녀석을 어떻게 그렇게 성적 학대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은 4년 동안 시장이 부하 여직원을 이렇게 홀대했다. 홀가매를 씌워가 꼼짝 못하게 홀대했다. 그리고 시장 측근 시청의 고위 공직자들이 이를 방조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 억울한 걸 여러 차례 호소해서나 다 깔아뭉겼다. 그리고 박원순이가 자살한 이후 이 고소한 사실이 왜 그때서 청와대 이런 데서 먼저 알게 되느냐. 이건 분명히 경찰하고 청와대 그리고 시청 간부들이 작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를 하면 양성평등법에 나오는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직권남용
이 모든 이 죄에 걸릴 사람들이 지금 수두를 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는 뭐라고 얘기하니까 피해 호소인이라 해서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다. 피해자가 안 그러고 피해 호소인.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주 이 사람 혹시 대통령 될지도 모르겠는데 애매한 말을 가지고 요리조리 꼬리를 빼는 이낙연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어요. 이걸 아마 생각하는데 이 신문기자 출신이니까 통박을 굉장히 굴렸던 것 같아요. 변호사인 저도 생각하지 못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피해 고소인, 그 다음에 피해 호소인. 이 자락에 깔린 거는 그 피해 여성의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깔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두 사람도 정신 나가기는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안희정 지사에 이어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시장까지 전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성놀이개로 삼았습니다. 이거 공개방송에서 얘기해도 제가 한 얘기가 아니니까 남의 말이니까 인용하려고 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런 사람들을 잡놈이라고 해서 잡놈.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이런 잡놈들이 우글거리는 잡놈 정권 아닌가 모르겠네 이게. 이해찬 대표는 이게 박원순 시장 빈소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이 당으로서도 이 사인과 그 경위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느냐라고 하고 물으니까 그 물은 기자를 향해 쏴보면서 언론에는 XX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구레 자식이라고 했대요. 구레 자식. 구레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원이 호로 자식이 변한 말입니다. 호로 자식이 뭔가 하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을 이렇게 그냥 성폭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을 호로 자식이라고 했고 그게 구레 자식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신문방송에 이걸 꼭 XX 자식이라고. XX가 그게 뭐예요? 영어 스펠로 XX입니까? 아니 구레 자식이라고 했던 구레 자식이라고 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자 그러면 백선엽 장군을 터무니없이 친일 민족 반역자라고 이렇게 아주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 날부터 이렇게 그냥 시체 매질을 하고 그리고 이 잡놈들이 울거리는 이 정권 핵심들은 구레 자식 아닌가? 구레 자식 아닌가? 이건 박찬종이 말이 아니라 이해찬이 네 말이야. 이해찬이 네 말이야.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잡놈들이라고 얘기했어.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이제 저 얘기를 끝맺으려고 합니다. 이 정권이 오늘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제 임기는 1년 10개월이 남지 않았고 급속도로 하강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관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갤럽, 제가 관변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하면서 여론조사 기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거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부와 관계에 있는 언론사 등이 그 두 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특히 리얼미터는 정부 입맛에 맞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예를 들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한다, 보통으로 지지한다,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지지한다. 이렇게 물타기 한 거 그걸 다 숫자에 넣어가지고 지지율이 얼마다 이러는데 저는 리얼미터나 갤럽의 여론조사 발표에 보통 한 20% 깎고 봐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이렇게 관변으로부터 돈 받아먹고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하던 이들도 어쩔 수 없는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50% 밑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거꾸로 올라갔다. 이걸 거의
데스크로스가 됐다. 이게 거꾸로 됐다.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관변 여론조사 기간마저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거의 항복하다시피 했으니까 실제로는 엄청나게 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두려운 것이 이와 같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당황해가지고 이제 이 돌팔구를 마련해서 체면을 유지해야 되게 돼. 오직 한 가닥밖에 없어요. 한 가닥. 부동산을 지금 22번째 7월 16일 날 대책을 내놨지만 그 약관이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 딱 남았어. 이 김정은이와 이게 오락가락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저런 게 어찌 미국 대통령인지 모르는 저걸 꼬드겨 가지고 미국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 같은 데 제가 종전선언을 하게 해가지고 제재 완화를 하게 했어. 이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곧 다가왔다 하는 이것으로 모든 걸 지금까지 미친 짓 잡놈들이 우글거리는 이 정권의 치부를 이걸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거 이걸 제가 가장 우려합니다. 이 국민들이 이런 속셈을 알고 네가 100번 그래봐야 우리는 안 속는다 이래주면 좋은데 아까 여기 도착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김경재 동지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꿰뚫어보고 이건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1년 10개월 전 그냥 끝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것이다. 수단 방법을 안 가린다고 하는 것은 유엔과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한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재의 밑을 뚫고 무슨 돈을 적극적으로 갖다 준다든지 그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다. 이거 하여간 한반도의 평화쇼를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줄 모른다. 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인배는 어떤 자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인배는 어떤 자리, 예를 들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공천 이런 걸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가서 아침 저녁 문안도 드리고 돈도 갖다 주고 뭐 온갖 별짓을 다 해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그리고 일단 차지하고 나면 이번에는 그걸 놓치고 잃어버릴까 싶어서 무슨 짓이든지 한다. 그러니까 버티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정권도 마찬가지. 정권을 어렵게 택도에 유지하는 과정에서 온갖 일들이 그냥 드러났다. 그냥 이쪽 장애동에서 미친놈에게 핸들을 맡길 수 없다는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금년 8.15 아니면 10월 3일 작년 10월 3일 광화문 광장에 당군 이래의 최대 인파가 이번에 모이기만 하면 그건 끝이야. 문재인 정권이 끝이다. 이번에 금년에 모이기만 하면 작년 10월 3일에 모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데 제1차로 할 일이 북한을 매개로 한 이런 아주 엉뚱한 짓을 합니다. 안보 체제를 허물어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정권의 공로다 이런 걸로 해서 정권 유지를 하고 연장을 하려고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광훈 목사님을 포함하고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분자들입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국민이 투표해서 대통령 뽑고 국회 뽑아서 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세우고 정권을 세우고 그래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헌법에 위반되고 나라의 근간을 통째로 흔들리게 하고 할 위기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나서야 한다. 왜? 우리가 그들을 뽑았는데 너희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 헌법도 위반하고 도저히 나라를 곤두박질치게 하니까 국민의 명령으로 너희는 떠나라. 이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상 국민 저항권입니다. 우리는 작년 10월 3일 국민 저항권에 아주 결정적 본보기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8.15나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그런 인파가 모이면 1박 2일 코스로 모이면 돼요. 1박 2일 코스만 모이면 돼요. 24시간만 거기 모여가지고 이번에는 청와대를 인간띠를 두르는 겁니다. 인간띠를 두르는 겁니다. 이
비서 보좌관이고 장관이고 그냥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인간띠를 꽉 메워가지고 인간띠를 두는데 최루탄 쏘가 그걸 해산을 해요? 안 되지요. 그럼 어찌 되느냐? 걸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고, 저나 여러분 모두는 이 헌법 1기관이 국민을 구성하는 아주 소중한 인자라는 자각을 가지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한번 나갑시다. 예, 우리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